테니스계를 뒤흔든 두 명의 전설적인 선수가 1912년에 침몰하지 않은 배 타이타닉호에서 운명 같은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둘은 테니스 코트에서 재회하게 되고 서로를 상대로 경기를 펼칩니다. 두 번에 걸친 운명적인 사건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리처드 노리스 윌리엄스는 1891년 1월 제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스위스에서 자랐지만 그의 부모님은 미국인이었어요. 사실 그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1912년 윌리엄스는 겨우 21살이었고 하버드에 입학하여 역사와 지질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서양 횡단 여행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그에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했고 꽤 뛰어난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몇몇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 어머니보다 일찍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윌리엄스와 그의 아버지는 제네바에서 기차를 타고 프랑스 셰르부르로 향했고 그곳에서 타이타닉호에 탑승했습니다. 도중에 윌리엄스는 열차 안에서 낯익은 얼굴로 발견했습니다. 칼 베어라는 이름의 존경받는 테니스 선수였어요. 기차에서 잠시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은 운명이 그들의 인생을 놀라운 방식으로 얽히게 만들 거란 걸 알지 못했죠. 그 당시 베어는 26세였습니다. 1885년 뉴욕 브루클린 태생이었죠. 그는 이미 예일대에서 법학 공부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타이타닉호에 탑승하기 2년 전에 변호사 시험도 치렀어요. 하지만 윌리엄스처럼 그도 테니스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는 이미 1907년 데이비스컵 결승에서 미국을 대표한 선수로 테니스계에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같은 해 윈블던에서 열린 복식 결승전에서 패배했어요. 하지만 베어는 윌리엄스보다는 더 개인적인 이유로 타이타닉호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친구인 헬렌 뉴섬과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녀의 가족이 둘의 관계를 완강히 반대했거든요. 헬렌은 오하이오 출신이었는데 그녀의 부모님은 둘을 갈라놓기 위해 헬렌을 데리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칼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일정을 다시 짜서 헬렌과 합류했어요. 유럽 여행이 끝난 후 그들 모두는 이 가라앉지 않는 배를 타고 함께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베어는 1등석 승객이었고 C148 객실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와 그의 아버지는 쉘터 데크의 1등석 승객이었어요. 그들이 구입한 스위트룸의 탑승권 가격은 영국 파운드로 30파운드였는데 오늘날 시세로 계산하면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 출발한 지 며칠 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혔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서둘러 구명보트를 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칼 베어는 연인 뉴섬 양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구명보트 5호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우선 탑승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먼저 탑승해야 했죠. 그런 후 남은 마지막 구명보트에 남자들이 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베어와 그의 동료들은 가판에서 타이타닉호를 소유하고 있던 화이트스타 회사의 전무이사 브루스 이스메일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모두 구명보트에 타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면 덩치가 좋았던 베어가 다른 남성들과 함께 배를 저을 수 있었으니까요. 불행히도 윌리엄스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버지는 최대한 많은 승객들을 구명보트로 안내하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구명보트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자리에 서서 생존자들이 배에 타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마지막 구명보트를 바다로 내린 후 그들은 선장의 조종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갑판 위에 서서 멀리 지나가는 구명보트의 작은 불빛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중이었지만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거대한 굴뚝 중 하나가 떨어져 나와 윌리엄스와 그의 아버지 쪽으로 추락했습니다. 필사적으로 그것을 피하려던 윌리엄스는 차가운 얼음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굴뚝은 근처에 있는 물로 떨어지면서 그를 더 멀리 밀어냈습니다. 결국 그는 뒤집힌 구명보트 안에 매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접이식 보트 A였습니다. 마침내 윌리엄스는 보트에 기어올라서 그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모피코트와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물에서 나오자마자 모두 벗어버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을 차가운 물속에서 보낸 후 그와 몇몇 다른 승객들은 마침내 구명보트 14호에 실렸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은 물속에 하반신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접이식 보트에서 살아남은 모든 생존자들은 즉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카르파티아호가 도착했을 때 윌리엄스는 배에 태워졌습니다. 의사는 그의 다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윌리엄스는 무릎 바로 밑에서 심한 통증을 느꼈는데 다리는 짙은 자주색이었어요.
의사는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리를 절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거절했어요. 공교롭게도 칼베어 역시 같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괜찮았어요. 그는 다른 생존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두 테니스계의 전설이 마침내 만나게 됩니다. 윌리엄스는 베어가 큰 친절을 베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용기를 얻었고 그래서 카르파티아 가판에서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테니스 선수로서의 경력이 단축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고통을 이겨내고 2시간마다 일어나서 다리 혈액 순환을 위해 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윌리엄스의 건강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후 그는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6주 후 그는 다시 테니스를 칠 수 있었어요. 토너먼트가 끝났을 때 그는 마침내 하버드에 들어갔고 테니스 선수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1914년부터 1916년까지 그는 미국 싱글 테니스 챔피언이었어요. 1920년에 갈란드와 함께 윈블던에서 복식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4년 혼합 복식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발목을 삔 상태에서도요. 그는 여러 해 동안 큰 유명세를 누렸고 전 세계 언론은 그의 경기 성과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베어와 윌리엄스가 경기에서 처음으로 맞붙은 것은 1912년이었는데요. 침몰하는 배에서 함께 비극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베어가 그 게임에서 이겼고 윌리엄스는 미국에서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 후 그는 훈련을 계속했고 2년 후 다시 대결했을 때 윌리엄스는 상황을 역전시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8강에서 베어를 꺾고 나서 윌리엄스는 사상 처음으로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테니스 선수 중 한 명이었는데 데이비스컵 5회, 윈블던 복식, 그리고 미국 전국 대회에서 2번 우승했습니다. 이 두 전설적인 선수는 모두 국제 테니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테니스가 두 남자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테니스가 그들이 이룬 유일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선수 생활이 끝난 후 둘 다 뛰어난 금융가가 되었습니다. 베어는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그만두고 금융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케미컬 회사의 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윌리엄스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투자은행가가 되었고 펜실베니아 역사학회 회장이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타이타닉에서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2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만남이나 우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유사점은 묘했습니다. 매우 비슷한 인생을 살았어요. 두 사람은 테니스 분야에서의 업적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단지 경기 자체를 즐겼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타이타닉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절대 말한 적이 없었어요.